네, 소개받은 임생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건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잘 치러내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이 사업을 왜 지원하는지, 이 사업이 왜 훌륭한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요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가 지금 이 사업을 7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고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었어요. 그죠? 경제 규모로 10에서 11위 정도가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나라들은요. 여러분들이 금방 딱 봐도 12위에 들만 합니다. 땅이 크거나 자원이 많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많이 운영을 했거나 해서 다 다른 나라들은 그럴만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 왜 12, 11위에 들어왔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나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자원이 있거나 인적 이게 충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 먹어도 아이들을 가리켜서 되게 인적인 인프라 수준을 높인 겁니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1위인 성적으로 그 기간을 산업사회를 돌파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빛과 영광만큼 그림자도 길어요. 저기 있는 게 OECD 자살률 비교인데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저건 18년 넘게 1위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웬만한 나라들은요. 다 가족을 1위로 뽑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동료를 뽑고요.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예요. 가족을 포함해서 동료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질적 부라고 이렇게 있어요. 유일합니다. 이 물질적 부가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그 치열한 산업사회를 돌파해오면서 생긴 관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막 속물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독특한 역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물질적 부를 추구하고 재산이 많아지거나 집이 있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면 그러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편안한가 라고 했을 때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소득 대비 자산률 비교표인데요. 이게 고소득 상위 10%고요. 옆에는 저소득 하위 10%예요. 저소득 하위 10%면 얼마냐면 한 달에 85만 원이 안 되는 수익을 잡으면 벌면은 하위 10%인데 고소득 상위 10%는 8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살률이 증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물질적 결핍이라든가 재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와서. 신자유주의 우리가 산업사회를 쭉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냉혈동물이잖아 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타다와 공감 때문에 혹은 동정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아. 그건 바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쟁사회는 우리를 경제대국 11위로 만들긴 했지만 그만큼 나보다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등이 아닌 나머지 나머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좀 더 세분화한 지표를 한번 봤어요. 이건 뭐냐면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게 한국 거예요. 교육 수준은 여전히 높아요. 직업도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놀란 건 공동체 지수입니다. 공동체 지수가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근데 저건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있는 것처럼 광화문의 촛불 집회라든가 뭐 옛날에 뭐 2002 월드컵이라든가 우리 굉장히 잘 뭉치거든요. 정권도 바꾼 만큼 잘 뭉치고. 근데 그게 공동체로 온 게 아니라 다 혼자 나온 거예요. 자기 친구랑 둘이 온 겁니다.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동의해서 막 도시락 가지고 같이 우르르 나간 게 아니라 각자 나간 겁니다. 각자 전국에서. 그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서울 시민이긴 한데 물어봤어요. 여건이 된다면 주말에 뭘 할 계획이냐고. 압도적인 1위가 여행입니다. 여행은 내가 어딜 다니는 걸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반복되고 지겨운 이 일상에서 잠시 한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일탈이에요. 우리 여행 가면 핸드폰 안 받고 밥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출근 안 해도 되고 그 기간만큼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당신은 주말에 뭘 하고 계시냐고. 1위가 TV 시청이에요. 그 다음이 집안일, 휴식. 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의 특징은 만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TV 보려고 친구들 안 모으잖아요. 축구 말고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이 안 만나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그래요. 이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탈퇴율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무슨 다음에 있는 각종 카페들 우리 되게 붐을 이뤘었는데 그것도 탈퇴율이나 폐쇄율이 되게 높고 있고요. 주로 몰리는 건 다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에 모이는 이유는 검증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서 그래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안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사회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1인 가구 급증이요. 저는 1인 가구 그러면 딱 떠오르게 한 20, 30대, 30, 40대에 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사는 모습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70대 이상의 절반은 넘어요. 이건 계속 증가할 거예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회적 고립도예요. 이 고립도와 고독감, 외로움 이게 이제 쭉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거였어요. 고립도가 50대 이상이 이렇게 높은 거는 납득이 갔어요. 근데 문제는 30에서 49세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고립도가. 청년 고립도. 고립감, 무기력. 이제 내가 더 이상 남한테 참조가 되지 않고 내가 남한테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30, 40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적 고립도 순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총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각 부처마다 대박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행복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 대 여자를 한번 보세요. 여자가 훨씬 높죠. 특히 40대에 가면 압도적으로 여자가 높아요. 50대도 여자가 훨씬 높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증거. 이게 고독사 발생 현황인데요. 남성이 80%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되게 조금이에요. 즉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남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간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중년의 여성들이 훨씬 많죠. 가뭄에 콩나죠. 남자들 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30대, 40대도 그렇고 50대, 60대 남자들은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끊겨갖고 회사를 은퇴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자살률도 되게 높아요. 저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동 자살률이 높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만큼 낮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일반인데. 근데 특이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예요. 평균보다 높습니다. 저게 왜 그럴까요? 문화예술이 원래 이렇게 훌륭한가요? 문화예술만 하면 막 즐거워지고 그거보다는 반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경쟁 관계죠. 왜냐면 등수를 매기니까 시험 때마다. 근데 동아리에 가서는 그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합니다. 경쟁하기보다는 도와주죠. 그런 거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살았던 애들이 나머지 전체 만족도에서 높아진다. 저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취향 공동체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여가 생활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이야. 물론 하면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데 꼭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오아시스가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만나는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본의 아니게 저 사람 살리는 사업인 거예요. 생활문화 정책의 목표가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문화 치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혐오 되게 많잖아요. 갈등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된다. 이걸로 지금 문화의 정책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어요.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수월성이 높아져서 어디 콩쿠르에서 1등하는 것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매개로 해서 나를 알아봐주고 친밀감이 높아지는 유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이웃들을 만드는 게 더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문화는 경쟁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활체육은요. 근데 저는 생활체육은 다르게 보는 게 생활체육은 존재 자체가 경쟁이에요. 시합하잖아요. 점수 매기잖아요. 2대 빵 이렇게.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하고는 약간 결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문화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은 2대를 나왔고 애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 먹혀요. 그냥 지금 들어온 병아리인 거예요. 오래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말빨이 더 먹혀져요. 되게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함께 어떤 거를 논의를 해서 함께 이루는 어떤 작은 성공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생일 파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발표일 수도 있고요. 소풍일 수도 있어요. MT일 수도 있고. 이것도 다 논의를 해야 뭔가가 움직여요. 그죠?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 작은 협동의 경험이 그리고 그런 성공에 대한 기억이 그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더 높여줘요. 아, 나도 여기서 쓸모가 있고 내가 이런 거 잘하고 난 이런 걸 인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십시일반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재밌다.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취향을 선택했다는 동질감 정도로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고요. 어려운 과제나 목표를 삼지도 않아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견디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다음 모임을 준비하거나 후속 모임을 해요. 근데 이것이 막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꼭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지원받을 만한 건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경제학이 하는 그 학문 분야, 학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반복적인 대면과 수다 정도로도 훨씬 더 이타적인 선택을 하더라. 이기적인 거를 하고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힘들었던 때가 그때요. 2년 동안 온라인으로 만날 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직접 만나고 대면하다 보면 훨씬 이해나 공감이나 이런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것보다 바라는 일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끼리 경험되니까.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더 열정이 나요. 좋아하는 일,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해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데 그것에 순응하고 뭐 팔자를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이게 동력이 돼서 이 모임이 유지가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살기 힘들지만 여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쟁 때도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6.25 끝나고 나서도 아이를 이렇게 안 낳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또 그럴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케어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관계가 없어지면서 심한 고립감 속에서 경제대국 12, 11이 하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 오아시스에서 하는 그리고 꾸준히 만나는 지역 주민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수강생들이나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 이름이 지어질 거예요. 무슨 동아리 소속 멤버로서. 그죠? 저 어떤 구성원이 돼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바로 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물론 교회가도 그런 걸 느끼긴 해요. 교회도 소속감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조그만 교회가 많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교회가 대형화 돼가지고 거기 가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형화될 리도 없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소속감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을 통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리고 내가 혼자 할 수 없지만 같이 해서 이루는 거에 대해서 나의 역량이 확장됐다라고 하는 느낌 같은 것만 느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꾸리는 모든 공동체는 다 선한 건가? 공동체들은